9번 핵심 역량 키우기 의사소통 능력을 한번 키워볼까요? 그림은 복도에서 레이저 포인트를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항상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로 수업을 하게 되면 주의사항을 얘기해줘요. 눈에 쏘지 마라 얘기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앞에 빛의 직진에서 다뤘지만 360도 온 방향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빛을 이렇게 모아서 내보내주는 게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는 손전등처럼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다가 이제 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쵸?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있어요. 레이저 포인트가 비춰지는 게 이제 내가 살아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안전하게 이 벽면에다가 딱 겨냥을 해서 비추고 있는데 또 여학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때 교실 안에 관찰자가 레이저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보자. 지금 뭔가 이게 뭐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지만 실내 조명이 이미 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레이저 포인터를 출발한 빛이 벽면까지 도달할 때 그 경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경로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도달함은 보여요. 이제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보이게끔 해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이 제공했던 영상에서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무기 있는 물입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떠다니면서 빛의 경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이제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혹시 향이 있으면 뭐 전날 제사를 지내고 마침 향을 얻을 수 있었다던가 향을 피울 일이 있을 때 이제 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면 그 향도 사실 이렇게 연기 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 연기가 이제 또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꼭 뭔가 뿌리거나 이렇게 향을 퍼뜨려야 될까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포인터가 지나가는 길에 뭐 약간 물보다는 탁하고 우유보다는 투명한? 이거는 무슨 상황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하여튼 물에다가 우유를 살짝 탄 그런 약간 반투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액체를 이용해서 그 레이저 포인터를 비추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지나가는 경로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준비물로만 설명을 해본다면 향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분무기를 준비한다던가 아마 분무기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입에다가 물 넣은 다음에 푹 뿜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 왜 사극 속에 보면 망나니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망나니들이 이렇게 막 칼춤 출 때 이렇게 물 푹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해도 되고 너무 예시가 그런가? 다림질 할 때, 그죠? 다림질 할 때 분무기가 없어. 아유 좀 찝찝한가요? 입에 있는 물을 뿜어서 다림질하기 좀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다림질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무기가 없으면 우리 입은 다 있잖아요, 그죠? 입으로 분무기를 대신해서 물을 뿜으면 물방울 튀기는 것보다 물 입자가 더 작으니까 이게 경로가 잘 보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에다가 우유 살짝 타는 거 뭐 그런 것도 되겠고요. 요 세 가지 방법 정도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넘어가 볼게요. 10번은 또 이렇게 사고력을 키워주는 문제네. 10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제 실제로 지금 실험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 한번 사고 실험이라고 이게 머릿속에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사고 실험 능력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사고 실험이 갈릴레이가 이렇게 좀 먼저 하기도 하고 갈릴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유명해진 그런 추론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 실험 상황을 가정을 해서 결론을 유추해 보는 거죠. 물론 옳은 유추를 하는 게 사고 실험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10번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이 키워지나 보네. 빛이 없는 교실에서 삼각형 모양의 물체에 초록색과 파란색 조명을 비스듬하게 비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비스듬하게 물건을 비추고 있네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정통을 쫙 조이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두 가지 색깔로 비추고 있는데
이때 종이 너머에 지금 이 삼각형 모양 종이 너머가 흰 종이가 받쳐져 있는데 이 벽면이라고 할까요? 하얀 벽면. 하얀 벽면에 영역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죠? 빛이 있고 물체가 있으면 당연히 이 물체 너머에 그림자가 생기니까 이 그림자는 아마도 이 삼각형은 그림자 영역을 표현하는 거겠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초록빛에 의한 그림자겠고 왼쪽에 있는 게 파란빛에 의한 그림자가 되겠네. 그럼 여기 G라고 쓰고 여기 B라고 쓸게요. 블루와 그린에.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각각 A, B, C, D 네 가지 영역이 어떤 색으로 보일 것이냐. 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그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제일 쉬운 거 먼저 풀어야지. 그럼 이 문제를 조금 쉽게 풀기 위해서 직접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면 마침 펜 색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좀 더 초록색? 요거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색깔이 보이게끔 일단 했고 초록색 지금 후레쉬 뭐지? 네. 초록 색깔 빛이 보이게끔 이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요 벽면에 어느 구역이 초록 색깔 빛이 비춰질 것인가 그걸 일단 먼저 보면 되겠네요. 지금 초록빛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지금 요 삼각형을 제외하고는 초록색 빛이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색칠을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초록색 빛이 도달하는 영역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파란색 빛이 도달하는 영역 해볼까요? 파란색 빛이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그죠? 자, 파란색 빛이 쭉 나가게 되면 얘는 지금 이제 요만큼 제외하고는 파란색 빛이 다 도달하겠네요. 그죠? 자꾸 메시지가 오지만 편집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요러면 답이 나오네요. 잘 보이네. 오, 지금 초록색만 보이는 영역이 생겨요. 그죠? 초록색만 보이는 영역이 한 군데인데 A, B, C, D 중에 B. B 영역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고요. B가 초록색. D는 어떻죠? D는 지금 명확하게 파란색만 보이고 있죠? D는 파. 그 다음에 C는 어떤가요? C와 A를 참 오해하면 안 되는데 지금 C가 하얗게 칠해져 있다고 해서 흰색이 아니라 C는 초록색 빛도 닿지 않고 파란색 빛도 닿지 않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그 어느 빛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C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쵸. 애초에 벽면에 간 정보도 없으면 벽면이 나한테 주는 정보도 없겠죠? C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그림상으로는 색칠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지만 빛이 그림을 작동했을 때 C 영역은 초록색과 파란색 빛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A는 어떨까요? A가 색깔이 두 개 다 칠했으니까 이게 검은색인가요? 그게 아니고 A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빛과 파란색 빛이 둘 다 도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A가 바로 초록색 더하기 파란색, 그죠? 파랑 더하기 초록을 의미하는 청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벽면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이런 거 문제 풀면 정말 사고력이 쑥쑥 올라가겠네요. 그죠? 10번 문제 무슨 알파벳 C인 줄 알았네. 10번 문제 아주 사고력을 키워주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거울의 종류와 용도를 조사하여 설명해보자. 자, 선생님 저는 저희 집에 차가 없어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차는 선생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워서 이제 알아야죠. 그쵸?
알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울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용 용도에 맞게끔 달려 있겠죠. 먼저 거울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요 구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우리 답을 알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하는 데냐면 이렇게 헤드라이트 전조등 나오는 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거울이 뭐 타러 있냐? 거기 있는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모여서 앞으로 쫙 멀리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거울이 오목해야겠죠. 그래서 헤드라이트, 전조등은 오목 거울이고요. 용도는 빛을 모아서. 굳이 쓰지 않을게요. 그 이유는 우리 전에 문제 풀어갔던 거에도 다 있었던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 사이드 미러.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드 미러? 옆 거울인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라고 할게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하러 있는 거냐? 이제 차들이 달리다 보면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차선을 변경할 때 내가 갈 차선에 바로 뒤에 차가 있으면 글로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조금 뒷차랑 부딪히겠지. 적어도 내가 가려는 차선에 달리고 있는 차가 앞이든 뒤든 일단 저 멀리 있어야 내가 안전하게 끼어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차선에 내가 가고자 하는 차선에 뒤에서 이제 오고 있는 차들의 진행 방향, 진행 상황을 이제 알기 위해서 요 사이드 미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차선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보통 한 차선 옮기고 뭐 또 이렇게 두 차선 옮기려면 그 보이는 면적이 넓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야가 넓은 거. 시야가 넓지만 차가 작아 보여요. 그래서 경고문이 써 있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차량이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주의 문구가 써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차가 작기 때문에 더 멀리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차가 바로 네 뒤에 있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상이 어디 있든 간에 물체가 어디 있든 간에 상이 뒤집히지 않는 항상 바로 선상이 보이지만 상의 크기가 조금 작아지는 볼록 거울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미러 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전에 잠깐 얘기했어요. 이런 거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짝 요런 모양의 거울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미러 같은 경우에는 평면 거울로 치기는 하는데 사실은 약간의 왜곡이 있어요. 이제 물론 만져보거나 이제 상을 보면 알겠지만 평면에 가깝기는 한데 사실 완전한 평면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목해야 될까 볼록해야 될까? 백미러로 봤는데 내 차 뒤에 있는 차들이 거리에 따라서 막 상이 뒤집어지고 막 바로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이드 미러와 마찬가지로 백미러도 볼록 거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그만해야겠네. 이게 몇 분 문제까지 있나요? 너무 많이 풀었나 오늘? 일단 여기까지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이게 2차 시를 내가 한 번에 다 제공할지 이걸 나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이어서 이 강의, 대단원 마무리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설마 오늘 수업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 원래 저번 시간 수업을 여기까지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서 중간에 끊어서 올렸고요. 2차 시 나눠서 수업을 제공하고 이제 오늘은 전 시간에 찍었던 영상이랑 이제 오늘 찍고 있는 영상이랑 합쳐서 대단원 마무리 2차 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전 시간에 그 11번까지 제가 녹화를 했고요. 지금 이제 다시 2번부터 이어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번.
그림은 반투명의 매끈한 풍선을 불어 창문을 등지고 풍선을 관찰한 모습이다. 두 개의 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거울의 종류와 관련하여 각각 설명하여 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아셔야 돼요. 얘가 지금 이 문장을 읽어봤을 때 풍선과 나와 창문이 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풍선이 있고 그다음에 관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이제 등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반투명한 풍선 면에 지금 창문이 두 개가 상이 맺힌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동그란 풍선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풍선의 이제 요쪽 면에 상이 맺힌 거랑 그 반대편에 이렇게 이쪽 면 너머에 있는 이제 요쪽 면에 맺힌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두 개의 상이 지금 맺혀 있는데, 이제 상을 자세하게 보면 분명히 창문이 이렇게 반듯한 사각형의 모습일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진한 상, 선명한 창문의 상이 살짝 볼록합니다. 그죠? 네, 살짝 볼록하고요.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상이 이제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맺힌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 선명하다는 거는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얼굴 바로 앞에 있는 풍선 면에 맺힌 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희미한 풍선의 상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면이 아니고 나보다 뒤에 있는 이제 이 풍선 안쪽 면에 상이 맺힌 거기 때문에 이제 희미하게 이제 보인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하나는 볼록하게 보이고 하나는 오목하게 보이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요 풍선을 반투명한 물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거울이라고 친다면 풍선이 둥글잖아요. 이 모양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된 풍선에 의해서 비춰지는 상도 역시나 왜곡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네모난 창문이겠지만 이제 풍선을 보았을 때는 왜곡되어 보여서 약간 이렇게 볼록해 보이고 오목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걸 거울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볼록해 보이는 모습과 오목해 보이는 모습, 그걸 이제 어떤 거울, 뭐 볼록 거울이면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이면 오목 거울로 이제 상이 비쳐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먼저 이 선명한 상, 앞쪽에 맺힌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 있는 물체가 볼록하게 보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요 앞에 있는 상은, 앞쪽에 있는 상은 볼록 거울의 원리에 의해서 상이 이렇게 볼록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볼록하죠, 그렇죠? 여기 이쪽 면에 볼록하죠? 사람이 이제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맺힌 뒤쪽에 있는 상은 어떤 거울에 의한 상이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오목하죠, 내 기준으로. 이 사람 기준 봤을 때 이쪽 면은 오목하기 때문에 오목 거울과 같은 이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울을 이제 풍선에 빗대어서 설명한 문제였고요.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그림은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거울에 비친 상의 모습에서 과학적으로 잘못 표현된 부분을 찾아서 써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 상황을 한번 볼까요? 남자가 거울 앞에 있고 그 남성의 모습이 거울에 비쳐 있는데 뭐가 이상해 보이나요? 뭐가 이상해 보이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게 뭐 다른 것 같진 않은데, 뭐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틀리죠? 자, 여러분, 이게 왜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평면적인 상황이 아니고 입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그림 속에 있는 남자가 거울 앞에 서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거울을 봤을 때 내가 그 거울을 통해 그 사람을 본다면 그 거울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옆모습만이 거울에 비쳐 보일 것이냐? 아니죠, 그쵸? 이게 실제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이게 뒤통수예요. 내가 이 사람, 이 뒤에 있는 거긴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의 완벽한 옆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죠? 나는 이 사람의 완벽한 옆모습을 보고 있지만
거울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옆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 콧대 너머의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생기냐면 선생님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그려보자면 얼굴 이렇게 절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귀가 이렇게 있고 모자를 이렇게 착용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나요? 내 앞에 있는 실제 사람은 옆모습만, 정확하게 옆모습만 보여주고 있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옆모습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45도 모습이라고 하죠. 이렇게 각도가 살짝 틀어진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거울 보는 모습을 봤다면 화장실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사람이 거울 봤을 때 나는 그 친구의 옆모습을 보고 있지만 거울 봤을 때 그 친구의 옆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뭐 정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각도에 따라서 어쨌든 거울 봤을 때는 이렇게 완전한 옆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이제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글로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제 굳이 뭐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완전히 옆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써볼까요? 완전히 옆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이냐면 반대편 모습도 조금 반사되어 같이 보인다. 반대편 모습도 함께 반사되어 보인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야말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는 일을 이렇게 떠올려서 답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14번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소리의 요소와 관련지어서 설명해보자. 소리의 요소? 소리의 요소가 뭐죠? 분명히 소리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소리의 요소가 뭐야? 얘기해봐 했을 때 소리의 요소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그쵸, 이게 공부가 안 된 거죠. 누누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할 때 책을 읽었다, 교과서를 봤다, 혹은 강의를 들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문제를 푸는 거는 머리에 있는 지식을 꺼집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 개념 간의 관계가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야 질문을 받았을 때 개념 간의 관계가 딱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답이 딱 튀어나올 텐데 이때 이제 소리의 3요소 여러 가지 소리 특징에 대해서 쭉 강의를 듣고 배웠는데 3요소가 뭐야 했을 때 소리의 요소가 뭐야? 이제 심지어 3요소인지도 지금 모르는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3가지 요소가 있었어? 이러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소리의 요소라고 하면 일단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볼륨이죠. 볼륨. 큰 소리 작은 소리 즉 소리의 크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소리의 크기가 요소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큰 소리 작은 소리뿐만 아니라 소리의 크기는 상관없이 이제 높은 음이냐 낮은 음이냐 음의 높낮이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소리의 높고 낮음, 높낮이가 두 번째 요소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이제 나의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 혹은 악기들 사이에 그 음색, 특이한 그 고유의 특징이 있죠. 소리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지만 그처럼 소리의 특징을 의미하는 소리의 음색,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소리의 3요소였어요. 3요소. 세 가지죠. 그렇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보라는 것이죠. 한번 보기 안에 있는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낚싯줄의 양끝을 고정한 후 튕겼을 때 낚싯줄의 길이에 따른 음계를 나타낸 것이다.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음을 비교해봤나 봐요. 절대 음감이죠. 단 줄의 굵기와 줄을 당기는 세기는 모두 같다. 여기서 지금 이 단이라는 단서 이거 왜 줬을까요? 과학에서 이 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준 게 아니고 단이라는 조건은 이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요소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줄의 굵기와 줄을 당기는 세기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거죠. 굵기가 뭐랑 관계가 있을까요? 기타를 떠올려 보면 이제 기타가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타 이게 줄이 6개가 있거든요.
기타가 줄마다 그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줄마다 내는 음이 다른데 굵기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에 음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아니죠. 그죠? 미안해요. 음의 높낮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당기는 세기, 줄을 이렇게 튕기는 거. 그래서 줄을 살짝 튕기면 작은 소리가 나겠고 세게 튕기면 큰 소리가 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소리의 크기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소리의 요소와 관련지어 설명을 해봤을 때 줄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그죠?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줄의 길이가 점점 짧아질수록 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음이 올라가는 건가요? 낮아지는 건가요? 이거 보면 처음에 이렇게 길이는 일정하게 변하는데 처음에 이게 도에서 그 위에 있는 레로 가거나 아래에 있는 레로 가진 않겠죠? 아마 이 음도 도레미파솔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길이는 점점 짧아질수록 음은 점점 높아진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낚싯줄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음은 높아지는구나. 지금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답을 써보겠습니다. 답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소를 이용해서 설명해보자고 했으니까 낚싯줄에 무엇이 길이가 어때질수록 짧아질수록 음이 어떻게 된다? 도레미파솔라시 높아진다. 그죠? 높은 음이 나오는 거죠. 음이 높아진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답을 쓰고 있는 거는 여러분 보고 쓰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고 감상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 수업 때 이렇게 활동시켜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교과서가 깨끗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책 뭐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럴 거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 선에서 딱 깔끔하게 필기하고 이렇게 재활용하도록 합시다. 네, 필기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봐주세요. 아주 내용도 글이 되게 기네요. 다음은 빛과 관련된 분쟁을 설명한 글이다. 빛을? 빛? 뭐 빚지는 거, 돈 빌리는 거 빛 말고 이런 빛이 라이트? 라이트가 분쟁을 일으키기도 할까요? 한번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리로 마감된 고층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그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 지은 쇼핑몰 외벽에서 최근 유리로 마감된 고층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그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 지은 쇼핑몰 외벽에서 반사된 빛 때문에 피해를 본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연구기관의 피해 사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줄 것을 의뢰하여 유리로 마감된 고층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빛의 세기와 반사 범위, 지속시간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쇼핑몰 건물에서 반사된 햇빛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시야에 눈부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반사가 오랜 시간 지속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파트의 한 가구에서는 연간 187일간 기준치 이상의 눈부심 현상이 발생했고 365일 중에 187일이면 되게 기네요. 그죠? 여름철, 특히 낮이 긴 해가 오래 떠있는 여름철에는 매일 1시간 동안 이 현상이 지속되었다. 눈부심 정도가 가장 심할 때에는 기준치, 그러니까 눈부심의 기준치가 되겠죠. 이 정도는 부시다는 기준치, 그 정도의 2600배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뭐 눈이 부시면 얼마나 부시길래 이걸로 뭐 소송을 걸어 이럴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무실이 북측에 있기 때문에 1년 12달 365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거기에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태양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햇빛이 1도 들어오지 않는데 하루는 눈이 엄청 부신 거예요. 밖에 불꽃놀이라도 하나 싶어가지고 너무 눈이 부셔서 봤더니 그 왕복 1차선 너머에 복지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복지관 창문에서 그 햇빛이 반사되는 게 이 교무실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리에 앉아있는데 눈이 부셔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진짜 없을 정도로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교무실에 커튼이 있어서 커튼을 내리긴 했는데, 진짜 교무실에 커튼이 한번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면, 선글라스라도 찾아와서 낄 판이었어요. 진짜 눈부심이 너무 심했는데, 근데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벽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발라놓은 게 아니에요. 쇼핑몰처럼. 그냥 일반 창이에요. 그냥 그 우리 흔히 외부에 있는 빛을 들어오게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일반 면적의 그냥 일반 유리창이었는데, 야, 거기에 진짜 반사되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 부분의 창으로 유리창을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아예 건물 외벽을 유리로 지금 발라놨는데, 그 유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빛을 거의 통과시키는,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빛을 통과시키는 유리가 그 성질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유리가 좀 일반 유리가 아닌지 투과시키는 양보다 오히려 빛이 온 쪽에서 반사시키는 양이 꽤 크기 때문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뭐 선생님이 한 것처럼 밖에 눈이 부시니까 블라인드나 커튼을 치면 되긴 하겠지만, 문제는 그 쇼핑몰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내가 커튼을 친다는 건 사실 너무 답답한 일이죠. 이게 커튼을 열어놓고 좀 이렇게 밖도 보고 싶고, 더운 날에는 이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어야 환기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는데, 이 커튼을 하루 종일 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낮 동안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눈부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 게 아니고 쇼핑몰 건물 자체를 어떻게 알아서 해야겠죠?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유리라는 게 빛을 투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유리가 이제 옆에서 단면을 봤을 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의 이렇게 투과시켜야 맞는데, 얘가 지금 이제 반사되는 양이 너무 많은 나머지 지금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시면 이게 반사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튕기지 않고 우리 그 색깔을 보는 원리 그거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는 색깔은 그 물체가 어떻게 하는 색깔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냐면, 그렇죠, 반사의 빛을 우리가 색으로 인지하는 거죠. 나머지 색상은 그 물체가 흡수를 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이 유리에게 어떤 뭐 특정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필름을 이렇게 발라주면 빛이 반사되는 양이 줄고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쇼핑몰 안에 있는 공간은 거의 일정하게 광량이 유지가 되겠고, 이렇게 반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부심이 조금 덜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요약을 먼저 하라고 하네요. 방금 문장은 되게 길었는데 핵심만 요약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그 내용 어떻게 간추릴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어떤 상황이었냐? 유리창이 어떻게 해서 유리창으로 외벽을 많이 마감을 시켜버리면서 그 유리에 의해서 반사가 많이 되고, 그것 때문에 눈부심이 심하니까 결국 분쟁이 일어난 거죠. 답을 써볼게요. 외벽을 뭐로? 유리로 마감한 건물로 인해 어떻게 됐죠? 빛을 많이 반사하게 됐죠. 빛 반사량이 많아져. 눈부심으로 인한 분쟁이 생겼죠. 이렇게 하면 얼추 50자 내외 되겠죠? 넘어갈게요. 2번.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조사해서 써보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그 방법을 한번 답안으로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한다, 외벽에다가 다 부시고 다시 시멘트로 바를 수는 없으니까. 쇼핑몰 외벽 유리에 빛을 어떻게 하는? 빛을 흡수하는 소재의 필름을 어떻게 한다?
붙인다. 붙여? 뭐 좀 더 길게 써보자면 눈부심을 감소시킨다. 이 정도로 써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6단원 빛과 파동의 대단원 마무리는 끝났지만 사실 우리가 7단원을 미리 1학기 때 배웠죠. 이렇게 교과 재구성을 하면서 단원을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이렇게 뒤죽박죽 나갔는데, 그래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다른 선생님도 이게 진도가 끝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교과서 총 7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잘 융합되어 있는 1학년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1학기 때는 이제 갑자기 온라인 클래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EBS에서 기존에 있는 아주 검증되고 우수한 선생님의 강의를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2학기에는 이제 우리 교과서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필기도 하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실험도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땠나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EBS에서 검증된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나름의 그 장점이 있고, 이제 선생님이 만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교 교과서의 특화라고 하기 좀 웃기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 교과서로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직접 공부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통 교실에서 수업을 했다면 그냥 뭐 참고 영상으로 틀어주거나 애초에 실험도 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사소한 실험 하나하나도 다 그냥 이제 수업 내용의 일부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래서 덕분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어느 해보다 실험을 많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영상 만드는 이런 기술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루는 거라던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참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온라인 클래스가 시작되니까 참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수업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뭐 온라인으로 거의 뭐 화상 수업이죠, 말 그대로. 지금 줌처럼 그냥 집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이런 거를 상상 속에서만 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갑자기 딱 시작해 버리니까 이게 언제나 인간의 상상은 현실화되는 것이 생각보다 빠르구나, 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까 내년도 아마 시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모쪼록 일단 새로 2021년이 시작됐어요. 오늘 선생님 지금 강의를 찍는 시점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됐는데 지금처럼 작년보다는 쪼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새해에는 조금 더 즐거운 일들로 가득 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고요. 남은 강의가 이제 끝났다고 해서 지금 과학 접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밤마다 지금 조금 다를 텐데 남은 시간은 아마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끝났으니까 조금 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건 한 2가지 정도인데 2가지를 다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시간이 혹은 차시가 허락하는 한 선생님이 만든 것은 아마 그렇게 제공을 해줄 테니까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 교과서는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